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진행하겠습니다. 박 셰프입니다. 박정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네, 우리 댓글에 어떤 분이 네. 박 셰프라고 아, 이제 줄여서 별명을 이제. 예. 네. 경제 셰프 박정호 교수를 줄여서 박 셰프로. 네. 괜찮은 거죠? 그리고 느낌도 제가 그 주방장 그 셰프분들 모자 있잖아요. 모자 하나 준비해 드릴까요? 아니 좋죠. 아, 진짜 약간 그게 어울리는 체형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또 그러고 보니까 예. 요리 잘하세요? 가끔 하지 잘하진 않습니다. 예. 뭐 좋아하시는데? 뭐 저는 닭볶음탕. 예. 닭볶음탕? 예. 그걸 옛날 닭도리라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이제 일본어 맞아. 표현이니까. 예. 그거 맛있죠. 예, 맛있죠. 그게 소주 한 잔. 예. 아, 최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짚어볼 문제가 이제 전력 얘기잖아요. 그 얘기 좀 서두를 좀 열어주세요.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력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다 난리더만요.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이제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도래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근데 이 AI는 어찌 보면 우리 인간보다 똑똑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달리 보면 꼭 똑똑한지 퀘스천 마크가 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철이의 주말 쇼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저런 칼럼도 읽고 보고서도 읽고 온다. 아마 일주일 내내 준비한다고 했었을 때 100페이지 읽었으면 다른 일정도 있으니까 뭐 나름대로 성의껏 준비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AI에게 이번 주말 이슈에 대해서 한번 뭐 질문하고 엔터를 딱 치잖아요. 나가지 마 그런 거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근데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아마 AI는 단 몇 초 동안 읽는 페이지 수가 몇십만 페이지, 몇백만 페이지를 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달리 표현하면 온라인상에 있는 그런 리소스를 많이 읽고 소화한다는 건 그만큼 컴퓨팅 파워를 많이 썼다는 거고 전력 수요를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민이 되는 게 반도체들 많이 사서 그래서 컴퓨팅 파워 연산할 수 있는 능력도 늘려야겠지만 근데 이 전력은 다 어디서 공급해 올 거야? 이 부분이 고민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로보택시 이런 것들은 이런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전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일상의 그 IT 장비들을 인간만 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도 같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 컴퓨팅 파워가 어디까지 더 늘릴지 전기는 얼마나 더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민간 기업보다 좀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전력 찾기에 아주 혈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AI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네.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네. 전기 먹는 하마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골드만삭스가 2030년이 되면 미국 전체 전력 소비량에 AI 관련한 데이터 센터가 전력 소비량에 차지할 비중이 10%에서 8% 사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벌써 그냥 데이터 센터만 가지고 10%의 전력을 소모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전 세계도 지금 그런 조짐들이 있긴 하면 우리나라가 당장 지금 전기가 모자라지는 않잖아요. 아직은?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티고는 있죠. 근데 지금 예상컨대 이대로만 가면 조만간 전기 대란이 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냥 비전문가 문외한으로 봐도 약간 그런 우려가 생겨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달리 또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기, 중기까지는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게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나 비례해서 늘 텐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인공지능 덕분에 전력을 극단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예전보다 전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아주 장기의 모습이에요. AI 덕분에. 예. 뭐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당연히 뭐 차 타고 여기 스튜디오까지 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도로를 놓을 때요. 어쩔 수 없이 도로를 차들 사이에 또 간격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간격, 빈 공간이 있도록 그것까지 고려해서 도로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앞차가 정차했었을 때 뒤 운전사가 그거 보고 반응하는 속도까지를 고려해서 차 간격이 좀 유지가 되죠. 근데 인공지능은 차들끼리 서로 즉각적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앞차와 뒤차의 간격을 이렇게 벌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열차처럼 바짝 붙어도 이 그냥 열차처럼 동시에 쓰고 동시에 출발하거나 하는 게 바로 서로 소통이 되니깐요. 그러다 보니 도로 위에 불필요하게 빈 여백들을 남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부 인공지능의 운전 비율이 더 높아지면 자동차 사고율이 인간이 운전했을 때보다 떨어지는 건 이미 다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 지금은 보면 1차선, 2차선 말고 맨 옆에 있는 차선은 약간의 빈 여백을 놔두는 게 응급시 차량이 또 하나 가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비워두잖아요. 근데 인제 자율주행 그 시대가 본격화되면 그런 여지를 둬야 될 공간도 많이 불필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어떤 자원 리소스의 효율성이 더 극단적으로 늘어난다라고 전망하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IT 쪽 네. AI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그쪽도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만 네. 근데 우리 여름 되면 에어컨 써야 되고요. 인제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겨울 되면 난방 틀어야 되니까. 네. 그것도 다 전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 그죠? 주셨어요. 사실 우리 유럽 국가들 가 보면 굉장히 외관상 미학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옛날에 고풍스러운 그 건물 그대로 유지하고. 맞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나름 대가를 치른 게 음. 있습니다. 우리 에어컨 실외기를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절대 바깥에 놓지 못하게 해요. 맞아요. 외관을 해치니까요. 예. 이게 관광 자원인데. 예. 그래서 실제 에어컨이 옛날 건물들 중에선 제대로 설치 안 되어 있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 유럽도 너무 더워지다 맞아요. 보니 다 생겼죠. 예, 이거 규제 좀 풀어줘라. 우리 에어컨을 더 설치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거기도 그런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에어컨 설치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전력 수요량이 또 느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뭔가를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또 뭔가 탄소도 배출되고 이러니까 이게 약간 딜레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국가마다 자신들의 경제적 또는 산업적 그다음에 뭐 자연적 컨디션에 따라서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있어요, 요즘. 예전에는 친환경으로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지구 환경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 때문에 거의 대부분 탈탄소 기조의 뭐 친환경, 풍력이나 태양광 등등으로 빨리 갔는데 봤더니 이게 여러 가지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약간의 시간 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바로 맞추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원전을 선택한 국가도 있어요. 그래서 유럽 국가 전반적으로 러프하게 보면 반은 원전을 다시 하고 반은 안 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길을 가야지 해서 친환경을 유지하는 국가 이렇게 해서 유럽도 그렇게 고민이 되고 있고요. 미국도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은 작년 대비 올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자본 지출로 따지면 50% 가까이 늘려놨거든요. 야, 데이터 센터 설비 확충을 1.5배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기존에 비해서 이렇게 50% 늘려놨으니 그만큼 전력도 어디서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미국의 이런 AI를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미국의 에너지 기업을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컨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TC 에너지사 이런 데를 직접 컨택을 해서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을 우리 데이터 센터까지 끌어다가 데이터 센터 근처에 우리만 쓰는 천연가스 기반 발전소를 건립하겠다. 이거를 선택하는 기조가 요즘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요. 아니 미국은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센터 운영할 때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 왜 안 하느냐? 이게 AI 수요가 계속 꾸준하고 또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쓸 때는 컴퓨팅 파워를 더 순간적으로 늘려줘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 중에 하나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날씨 때문에. 전력이 더 필요해졌는데 갑자기 허리케인 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햇빛이 안 비친다더라 하면 이제 공급 불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이걸 충당할 자신은 없는 거예요. 물론 2차 전지에 저축했다가 이게 송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도대체 2차 전지로 저축할 수 있는 그 캐파 이걸 또 어디까지 추적해놔야 되는지도 자신이 없고요. 그렇다고 그냥 화석연료로 가자니 이건 분명 AI 사용하다가 지구환경 오염시켰다 이런 뭐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이 좀 덜한 천연가스가 그나마 차선책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 근처에는 천연가스 기반 전용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미국은 뭐 지들이 하고 싶으면 하는 나라니까. 네. 네, 눈치 덜 보니까. 네. 근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좀 낮잖아요. 낮죠. 좀 많이 이 정부 들어와서 또 많이 떨어뜨려 놨잖아요. 네. 목표치를.
이것도 문제일 텐데. 문제죠. 국제적인 이제 수치들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높이도록 강제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뭐 진짜 뭐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여러 앞으로도 옥신각신이 있을 텐데요. 이제 기술적으로는 예전에 이거 뭐 기술적으로 경제성 있겠느냐 했지만 점점 그 경제성이 확보돼 가고 있어요. 맞아요. 네. 놀라울 정도로. 네. 이제 남은 문제 하나가 딱 있습니다. 우리는 요거만 해결하면 뭐예요? 우리도 신재생 에너지 구축이 좀 더 원활해질 수가 있는데 땅 확보예요. 땅. 예. 워낙 땅이 없다 보니까 한때는 진짜 멀쩡한 산을 갑자기 그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다든가 이런 과도기적인 어떤 행정 착오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그것도 적합하지 않고 대규모로 규모감 있게 설치할 때가 필요한데 어디가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그나마 마지막 얼마 안 남은 뭐라 그럴까요? 기회의 땅이 저는 미군 부대 공여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우리 서울도 그런 도시가 돼 버렸습니다만 자리매김한 메가시티 이거를 뭐 도시계획학자들은 슈퍼스타 도시라고 부르는데요. 뭐 런던이나 파리라든가 뉴욕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그 금싸라기 같은 땅들이 다 빼곡히 누군가 소유하고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땅 근처에 최대한 가까이 신재생 에너지 부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야 원거리에서 끌어오면 또 전선 깔아야 맞아, 되고 또 맞아.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도심지에 그런 유휴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원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건데 그나마 외국의 이런 메가시티들, 슈퍼스타 도시들이 가끔 그런 토지를 확보했었던 시점은 참 불행으로 확보를 했는데 런던 같은 경우는 런던 대화재, 도쿄 같은 경우는 관동 대지진. 이때 어떻게 보면 목조 건물이라든가 무허가 건물이 대거 다 파손되면서 국가가 그쪽에 계신 분들을 이제 남은 게 없으니 원거리에 어디로 이주시키고 그걸 개발했거든요. 근데 서울은 이제 그럴 수 있는 기회의 땅도 없거든요. 근데 그나마 서울의 대규모 개발이 얘기가 돌고 있는 곳이 지금 용산이잖아요. 근데 용산은 바로 미군 부대가 있었던 곳이고 그렇죠. 그럼 그걸 개념을 좀 확장한다면 서울 안에 또는 서울 외곽 지역에 미군 부대 공유지가 많거든요.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 그렇다면 경기도 인근에 요즘 또 산업단지가 많은 상황이니 그 주민들이 원하시는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제가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경기 북부 지역에 몇십만 평씩 있었던 그 부지에 미군 부대가 이제 평택 이남으로 내려갈 테니까 거기에 대규모 뭐 태양광 설비나 뭐 풍력이 적합한지 또 따져보고 이런 걸 한다면 우리는 그 땅들을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쪽으로 좀 뭐 이렇게 지혜를 좀 모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미국 대선이 좀 전에 저희가 좀 굿모닝 월드에서 다뤘습니다만 이 에너지 정책도 대선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의 공약은 친환경 에너지 구현을 더 강화하자, 속도감 내자 이걸로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테니 에너지를 더 생산해라 이런 기조예요. 그래서 화석연료든 아니면 원자력이든 간에 단기간에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해주지 못하면 가장 미래지향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AI 산업이 발달을 못한다. 그러니 일단 생산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런 기조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미국에서도 에너지 관련한 관심 있는 분들은 첨예하게 저 치맥 한잔 하면서 담론 좀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걱정이 많아지는데요. 네. 근데 이게 생산을 늘리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시간도 걸리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좀 전기 중독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네. 생활 곳곳에 보면 다 전기로 하니까 네. 이걸 좀 줄여야 될 필요도 있죠. 정말 또 중요한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뭐 제가 감히 뭐 저도 똑같은 행태 보이는 수준밖에 안 되지만 제가 누굴 탓할 수준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반성을 해보면 한국인들이 전기를 소비하는 방식은 정말 뭐라고 아낌없이 쓴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 쓰듯이. 예. 제가 기관에 있었을 때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분들을 모시고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호텔 근처에서 식사 나누고 그다음에 커피 한잔 하고 이제 다음 세션 하러 들어가시죠 하고 모시고 커피숍을 갔는데 그중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캐나다의 학자분으로 기억하시는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예. 와, 그러면서 뭐가요? 그래서 그랬더니만 그 커피숍에서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어딘가 플러그를 통해서 휴대폰을 충전하고 있거나 노트북을 충전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그거 못하게 하거든요. 아니 손님 왜 우리 집 전기 쓰세요?거든요. 그거 왜 우리 집 걸 씁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기를 다 쓰도록 여기 커피숍 사장님이 허용해 주는 거냐. 이것도 되게 놀라운 일이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냐 했을 때 죄송한데 이거 충전지 부탁합니다 하면 다 해 주는데요. 그랬더니 남의 휴대폰을 왜 내 전기료를 충전해 주냐. 그럼 한국은 도대체 전기료가 얼마냐 이렇게까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가 전기를 그동안 저렴하게 써왔던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전기를 뭐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펑펑 쓴다라는 외국인들이 보기엔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드는 행태도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겠죠. 말씀 들어보니까 반성이 되기도 한데 포기하기 싫은데. 너무 왜냐하면 편하죠. 편리하니까. 너무 편하죠. 그렇죠. 예. 다 되니까. 그럼요. 네. 어찌 보면 절제하는 것도 뭐 지구 환경을 위해서 도움도 되지만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걸로 계속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싸서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있죠. 가격 정책을 좀 써야 되나요? 사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맞죠. 예, 네. 한전뿐만 아니라 발전 무슨 발전하는 회사들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건 우리 다 맞아요.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적자죠, 지금. 예. 그런데 그 적자 결국 예를 들어서 한전이 뭐 민영화가 됐다 하더라도 그럼 한전 적자 나서 파산하면 그거를 어느 정부가 그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결국 국민의 세금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또다시 그거 지원하는 데 쓰이면 직접 전기료 내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세금이 투영된 거니 결국 간접적으로 전기료 낸 거예요. 그러면 전기료를 직접 사용하는데 전기료를 거기에 비례해서 직접적으로 부과하면 아유 우리 집 전기료 오늘 또 엄청 내가 이번 달에 냈네 하기 때문에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려고 스스로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직접 부과를 안 하니까, 그리고 한전 적자 누적됐을 때 다른 세금 형태로 어차피 우리 주머니에 나간 건데 그걸 메꿔버리니 마치 전기는 싸게 쓴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았는데 한전만 그냥 방만 경영한 걸로 이렇게 돼서 뭔가 좀 비효율적인 행태가 유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기료도 다른 OECD 국가들의 수준만큼 좀 조정할 필요도 있다. 그런 반론도 있긴 하더만요. 하나의 품목만 가지고 가격을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안 된다. 네. 전체적으로 다 같이 봐서 이렇게 수준을 맞춰봐야 되는데 미국은 기름값이 사잖아요. 대신에. 네. 그런 반론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고요. 전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짚어봤고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한국은행이 금리 좀 낮췄잖아요. 네. 0.25%포인트인가요? 네네. 비컷은 아니에요. 네네. 적절한가요? 어때요? 뭐 적절한 상황입니다. 뭐 더 빨리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뭐 할 때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일단 본인들의 숙제를 명쾌하게 풀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은은 2%로 관리하겠다는 게 목표치인데 이미 1% 거의 중반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할 이유는 물가적인 관점에서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가가 낮아졌다는 건 좀 달리 말하면 경기까지도 다른 지표까지 포함했었을 때 이제 경기 챙겨야 될 시점까지 도래한 거라는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낮추는 시점은 적합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단 이것들로 인해서 한은 총재께서 계속 걱정하셨던 부동산 뭐 이런 것들 또 들썩들썩 될까봐 이제 그런 것들이 걱정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준금리는요. 부동산 쪽은 저희가 그런 기준금리 적용 안 하고요. 나머지만 이런 류의 기준금리를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 그리고 선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융단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물가와 경기와 이런 것들만 보고 가는 게 맞고, 부동산이 우려되거나 특정 부분이 오히려 너무 고금리라서 우려됐었더라면 그건 정부가 한정적으로 다른 재정정책이나 다른 금융정책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부동산 하나만 보고 하느니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부동산도 하여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지금 약간 그렇죠.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데는 뭐 지금 어떤 신문 제목만 보면 신문 기사 제목만 보면 문재인 정부 지난 정부 5년보다 더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좀 별로 근데 신경 안 쓸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방치하는 느낌이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나마 뒤늦게라도 네. 우리도 몇 번 얘기 나눴었지만 그때도 제가 수요를 건드려야 된다. 대출을 좀 옥죄해야 된다 해서 대출 못하게 하니까 결국 거래가 확 줄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던 추계가 잠깐 꺾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못 내놓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대출 옥죄인다는 게 무조건 상책도 아닌 게 반드시 이사 가야 될 분에게 이사 못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자, 이 부동산이 참 큰일이에요. 그럼요. 뭐전 세계가 다 그렇긴 하던데 자산의 한 80%가 다 부동산이라고들 하던데 네. 너무 떨어져도 문제고 너무 올라가면 네. 살 사람들은 못 사니까 문제고. 박 셰프님께서 뭔가 답을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는. 아니, 부동산이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답이 단순하지가 않죠. 근데 옛날처럼.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요, 있죠. 네,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